이 에일리언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입속에 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에일리언이라고 발음을 하잖아요. 에일리언 로물루스. 이게 맞는데 1979년도에 에일리언 1이 처음 나왔는데 그때 표기가 에이리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정식 표기가 에이리언 로물루스예요. 지금쯤이면 고쳐도 될 법한데 오늘 방송에 스포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약스포 있습니다. 보통 포스터가 오른쪽으로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저 두 명은 이 영화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들이죠. 페이스를 이렇게 껴안는다. 이래가지고 페이스 허거죠. 그래서 이 페이스 허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 이따가 할 거고, 오늘은 에일리언 로물루스에 나오는 이야기들, 이거를 조금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우리 또 항상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에일리언 나오면은 이 에일리언의 괴물들에 관한 과학들, 팩트 체크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좀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에일리언 하면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개념이 괴물인데, 괴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입에서 입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장면은 없었거든요. 영화 속에는 없는 장면인데 이 제노모프의 특징을 딱 보여주기 위해서 이 포스터를 만든 것 같은데, 이 입속의 입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할 겁니다. 진짜로 입속에 입을 가진 생명체가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에일리언 시리즈입니다. 위에는 개봉 연도고요. 아래는 영화의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겁니다. 1979년도에 에일리언 1이 처음 나왔습니다. 1979년 에일리언 1을 제작한 감독님, 이번에 제작에도 참여하셨죠. 리들리 스콧 감독님입니다. 1986년도 7년 후에 에일리언 2가 나옵니다. 플롯은 거의 비슷해요. 92년도에 에일리언 3가 나오고요. 97년도에 에일리언 4가 나옵니다. 시대적 배경은 2122년, 그리고 50년 정도가 지난 2179년도가 에일리언 2고요. 그 다음 해가 바로 에일리언 3입니다. 그리고 에일리언 4는 2379년도인데 되게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터미네이터 1, 터미네이터 2, 터미네이터 3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일리언 1, 2, 3, 4는 다 달라요. 1은 에일리언으로 돼 있고요. 2는 에일리언즈입니다. 그리고 에일리언 3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소심했나 봐. 승을 썼어요. 에일리언 3, 승. 이게 3편이고 4편은 에일리언 리저렉션, 부활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이렇게 4편이 나왔고, 97년 이후에 또 나온 게 있었죠. 2012년도에 프로메테우스가, 이거는 약간 프리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일리언 1이 2122년에 대한 내용인데 프로메테우스는 프리퀄로 2091년, 에일리언 로물루스는 2142년, 1편과 2편 사이, 1편에 20년이 지난 후에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편은 바로 에일리언 로물루스. 에일리언 로물루스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인류는 이미 우주 진출을 본격화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주도하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웨이랜드 유탄이라는 거대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우주 개척의 선두주자로 여러 행성의 인류의 거주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이게 일본 그룹으로 나와요. 여기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웨일랜드 유타니 회사의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곳이 어디냐? 바로 잭슨별이라는 곳인데, 이 잭슨별이라는 곳에서 이 웨일랜드 유타니 회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은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요. 정해진 노동을 채워야 뭔가 이동을 할 수 있고 다른 행성으로 떠날 수 있는데, 이거를 임의대로 바꿔버리고 거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에일리언 로물루스의 세계관은 이처럼 어두운 디스토피아적인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영화 보면서 바로 캐치를 한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광부들이 일을 하러 가요. 이 캐러 가는 도중에 어떤 광부 하나가 새 한 마리를 들고 갑니다. 그 새가 바로 광부의 카나리아입니다. 이 카나리아라는 게 산소 포화도에 매우 민감한 새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로 광산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가스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CO2 같은 것들이 막 배출이 되면서 산소 농도가 점점 낮아지는데 우리가 저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광산 초반에만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카나리아를 진짜로 들고 카나리아의 움직임을 보고 대피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불쌍하잖아요. 카나리아
저러면은 죽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무나 아쉽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카나리아를 새로 구하기도 쉽지가 않으니까 어떤 거를 했냐면은 이런 거를 개발을 합니다. 그 외부 공기가 저 카나리아가 있는 저 안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여기에 만약에 카나리아가 소리를 내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산소를 바로 공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카나리아의 이상 행동만 보면 되지 카나리아를 죽이고 싶은 마음은 적어도 없어요. 카나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저 밸브를 열어서 산소를 공급을 해준답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로 이게 사용됐던 장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시대적 배경에 아까 우리 여기가 나왔던 데가 바로 잭슨별이라고 하는 건데, 잭슨별의 환경이 어떻냐면은 모항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뜨지 않는다 그래요. 계속 밤인 거야. 여기 보면은 전부 어둡고 침침하죠. 계속 밤 같고 이런 분위기인데 이게 해가 뜨지 않아서 그래요. 연간 일조량이 0으로 나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저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로물루스의 세계관 자체가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이잖아요. 핵전쟁이 일어났을 거다. 핵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 충격으로 인해서 화산 폭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지각에도 영향을 준 거죠. 그 핵전쟁으로 인한 거기에 더해진 자연재해 이런 것까지 더해지면서 아마도 핵겨울, 먼지들이 가득 차서 해가 들지 않는 이런 경우 하나를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이런 행성들이 있어요. 우리 달같이 항상 한쪽 면만 이거를 바라보고 항상 밤인 거지. 이런 거를 우리가 조석고정이라고 하거든요. 조석고정을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달의 앞면만 보잖아요. 달의 앞면만 보는 이유는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이 행성 같은 경우에는 모항성에 가까이 있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생겨요. 우리 태양계에도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목성의 이오라든지 아니면은 지구의 달이라든지 토성의 엔셀라두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조석 고정이 되어 있어요. 수성 같은 경우에도 공전 한 바퀴 하는 동안에 자전을 딱 한 바퀴 반을 합니다. 반 정도 조석 고정이 되어 있어요. 수성도. 그래서 이런 조석 고정이 되어 있는 환경일 수도 있다. 아니 그러면은 낮에 가서 살지 왜 밤에 사냐. 일단 조석 고정이 일어나면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조금 멀리 있는 행성은 조석 고정이 되지 않은 약간 우리 지구와 같은, 그래서 우리 지구는 밤과 낮이 있죠. 그런데 앞에 모항성에 가까운 거는 조석 고정이 돼 있어서 항상 한쪽 면만 이렇게 태양을 바라보고 반대쪽은 태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 잭슨별에 보면은 헬멧을 쓴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여기에 대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기가 있다는 거는 충분히 데워진 대기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반대로 이쪽 대기는 찰 거잖아요. 이 찬 대기는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대기의 순환으로 인해서 온도는 또 따뜻한 거야. 근데 저쪽 태양만 보는 쪽은 밤이 없기 때문에 대기가 식을 틈이 없어서 너무 뜨거운 거죠. 왜냐면은 이 조석 고정이 된다는 거는 모항성이 되게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받는 열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추운 거는 어느 정도 옷을 입으면 살 수 있어. 근데 너무 뜨거운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에일리언 로물루스가 이야기가 벌어지는 곳은 사실 이 잭슨별 자체는 아니에요. 잭슨별 가까이에 우주선이 하나 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이 우주선 이름이 르네상스호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잭슨별에 있던 이제 젊은 노동자들 6명이 모이게 되는데, 이 노동자들이 이 여자 주인공 레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여자 주인공은 자기 노동 할당량을 채웠어. 그래서 이 잭슨별 행성을 떠나고 싶은데 가서 떠나려고 허가증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안 된대. 계속 부려먹고 싶은 거예요. 웨일랜드 유타니 회사는. 그러니까 갑자기 할당된 시간을 2배로 늘립니다. 더 일해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너무 이 삶이 힘들고 지치고 싫잖아요. 누가 봐도 다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떠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떠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로물루스의 장면은 아닌데 1편의 시작 장면이죠. 이 냉동 수면 장치가 필요한데, 왜냐면은 우주는 별과 별 사이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다른 행성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아주 긴 시간 여행을 해야 돼요. 냉동 수면 장치가 필요한데 이 르네상스 호에 냉동 수면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에 훔치러 갑니다. 이 냉동 수면 장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게 실제로 지금 있는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 알코어라는 회사인데 돈을 내면 냉동을 시켜줍니다.
이 회사에 냉동을 원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지금 되게 불치의 병에 걸렸어. 근데 먼 미래에는 아마 이 치료법이 개발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이 대사를 거의 안 하는 상태로 약물을 주입을 해가지고 신체의 대사를 느리게 하고 마치 동면을 하는 것처럼 이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게 동면 캡슐들입니다. 이 냉동 인간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냉동 인간들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 냉동 인간의 탄생과 현황. 요거를 우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주 여행을 하는 SF 영화에는 반드시 등장하는 게 이 냉동 수면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냉동 수면 캡슐을 찾으러 어디를 가냐? 버려진 이 르네상스호에 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왼쪽에 로물루스라고 써 있고 오른쪽에 레무스라고 써 있어요.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 로물루스 모듈입니다. 이 로물루스와 레무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로물루스는 로마를 건국한 초대 황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쌍둥이 형제인데 로마를 건국한 로물루스와 레무스인데 이제 로물루스가 나중에 레무스를 죽이고 로마의 초대 건국을 하면서 황제가 됩니다. 우리 박혁거세 같은 경우에도 알에서 태어났다는 신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도 그런 비슷한 신화가 있어요. 버려진 상태에서 암컷 늑대가 키워줬다. 요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전설이 있기 때문에 이 로물루스와 레무스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물 조형이 지금과 같은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 로물루스 모듈로 들어가는 문에 보면은 그 장식이 가운데에 딱 있습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를 상징을 하는 그 표식이 여기에 딱 들어가 있죠. 이 로물루스 칸에 가가지고 냉동 수면 캡슐을 찾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이 찾으러 가는 과정 중에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르네상스 우주선은 버려져 있는 우주선이에요. 버려져 있다는 거는 어떤 장치도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무중력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력 장치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중간에 중력 장치가 꺼지면은 이렇게 되고 켜지면은 다시 땅으로 떨어지면서 걸어갈 수 있고, 그러면은 이런 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현재까지 이렇게 중력을 강제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장비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사용한 컨셉은 있죠. 이거는 영화 마션에 나오는 우주선이에요. 요 헤르메스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 안에 있는 분들은 계속 돌아가면서 원심력이 일종의 중력이랑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원심력을 이용을 해서 인공 중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컨셉적으로 나와 있죠. 만약에 인공중력 발생 장치를 만들면 어떤 기술력을 사용할까요? 중력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에 무게가 늘어나야 되는 건데 버튼을 누르면은 미래에는 알지 못하는 물질이 있어가지고 걔네들의 밀도가 갑자기 팍 높아지면서 무게가 증가하면서 인공적으로 중력을 만드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겠죠. 원심력. 근데 이 아이디어는 실제로 아주 오래전부터 나와 있었어요. 오닐스 실린더라고 해서 오닐 박사님이 처음으로 요거에 대해서 구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계속 큰 것이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한다고 하면은 인터스텔라에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대한 생존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지구는 무조건 없어지죠.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40억 년 후쯤이면은 태양이 점점 커지면서 그런 운명을 맞이하겠죠. 그때도 인류가 살고 있다고 하면은 탈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정도면은 이 정도 기술은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아마도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이 이런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명장면이죠. 그리고 우리가 에일리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페이스허거죠. 이 에일리언의 삶은 알이 있고요. 알이라는 곳에서 페이스허거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 페이스허거가 숙주, 에일리언 시리즈에서는 사람이 되죠. 이 사람의 유충을 심는 거죠. 그래서 알이 페이스허거를 만들고 이 페이스허거가 유충을 다시 숙주 몸에 심습니다. 그러면은 제노모프의 새끼 유충이 사람 몸에서 체스트 버스터를, 이름 진짜 끔찍하게 지었어요. 가슴을 연다는 거죠. 체스트 버스터가 제노모프의 유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빠른 시간에 성장을 합니다. 이 성체를 우리가 제노모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제노모프가 상당히 이 에일리언 시리즈에서는 완벽한 유기체라는 이름으로 되게 자주 나와요.
이 제노모프의 특징이 기생을 통해서 번식을 하고 체액이 강산성이에요. 자기 죽으면은 치는 사람도 죽이는 거야. 죽이는 사람도 같이 죽으니까 마음대로 공격도 못해. 외형만 보더라도 매우 단단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단단한 외골격도 가지고 있고 지능도 있죠. 숨었다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이러는데 지능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전략적 사고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영화 속에서는 그려집니다. 그리고 힘도 어마어마하게 세죠. 극도로 강인한 힘. 그래서 영화에서는 완벽한 유기체라는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79년부터 이렇게 조금씩 제노모프의 형상이 변하기도 해요. 당시 1979년도에는 직접 수트를 입고 연기자가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작도 에일리언 슈트 입고 촬영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트 입고 한 것도 있고 로봇을 쓴 것도 있고 약간 반반이에요. 근데 와 디자인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딱 보기만 하더라도 단단한 외골격과 이 강인한 힘이 그냥 이빨에서 느껴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단계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에일리언 1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아래 윗부분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딱 보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뭔가가 팍 튀어나오죠. 그리고 나서 어떤 상태가 되냐? 이 상태가 됩니다. 입으로 뭔가를 쑤셔 넣어요. 로물루스에 나오는 페이스허거는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은 달라졌죠. 이번에도 페이스허거가 등장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 구조를 설명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붙어 있고 목을 조릅니다. 가만히 보시면은 두 개의 관이 나와요. 기생체에 있어서는 숙주가 죽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숙주가 죽으면 나도 죽기 때문에 마치 겉에서 보면 와, 저 상태면 죽었다 싶은데도 살려줘야 돼요. 살려주기 위해서 뭐를 하냐? 일단 여기서는 요렇게 알이 나와요. 임플란티드 에그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로는 산소를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허거가 붙어버린 사람의 배를 보면은 계속 숨은 쉬고 있어요. 이게 1편에도 나오고 2편에도 나오고 로물루스에도 계속 숨 쉬는 장면이 나와요. 떼면 죽어요. 얘네 체액이 뭘로 되어 있다? 이렇게 우주선도 녹여버릴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산성, 불산하고 황산이 섞여 있는 그런 체액으로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궁금하잖아요. 과연 이런 체액을 갖고 있는 생명체가 존재를 하냐?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위 보면은 소화를 시켜야 되다 보니까 강한 산성이죠. 근데 전체가 이런 강한 산성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강한 산성이에요.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선체도 녹여버릴 정도인데 몸은 어떻게 버티고 있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생명체는 있지는 않다. 그런데 요런 페이스허거처럼 실제로 다른 생명체의 몸속에다가 알을 넣어서 그 유충이 숙주를 영양분 삼아서 성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구상에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타란툴라 사냥벌입니다. 영상은 조금 잔인해서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주로 벌 종류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타란툴라 사냥벌이 다른 방면으로 조금 유명한데 이 다큐에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어떤 동물한테 쏘이면 가장 아플까라는 걸 실험을 해본 그런 다큐들이 있는데 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그냥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쏘이면은 진짜 너무 아프대요. 한참 간대요. 몸을 쫙 말아가지고 얘를 딱 쏴요. 그러면은 쏘는 순간 얘가 이렇게 마비가 돼. 완전히 마비가 된 상태에서 얘가 지금 이렇게 끌고 갑니다. 마비만 시키고 여기다가 알을 낳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타란툴라를 유충이 먹으면서 나옵니다. 이런 거에서 컨셉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스트 버스터즈라고 그러죠. 제노모프가 되기 직전에 유충인데 저 이빨을 가지고 이제 사람 가슴을 뚫고 나오는데 체스트 버스터즈가 성장을 하면은 아까 제노모프 우리가 알고 있는 에일리언이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이 에일리언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입속에 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곰치가 이중턱을 가지고 있어요. 입속에 이런 이빨을 가지고 있는 턱이 또 있어요. 곰치의 턱 구조인데 이게 입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입속에 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입을 벌리잖아요. 곰치가 입을 벌리면 저 하얗게 보이는 거 있죠. 딱 물면은 저기 튀어나와요. 한 번 물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두 번 물리는 거죠. 신기하죠?
에일리언 진짜 신기해요. 이 왼쪽에 있는 게 이거부터는 약스포인데 이게 에일리언 1에는 안 나와요. 프로메테우스하고 그 다음에 에일리언 커버넌트에 나오는 건데 Z01이라고 하는 합성물이에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로물루스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 K라는 친구는 영화 속에서 임신을 한 걸로 나와요. 사람의 아이를 가졌는데 저 Z01 합성 물체는 에일리언의 그 혈액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이 좀 더 완벽한 유기체가 되기 위해서 만든 합성체예요. 저 K라는 친구가 싸우고 피하고 이러면서 좀 상처를 입습니다. 근데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탈출을 하다가 너무 상처가 심하니까 갖고 있던 저 합성물을 자기 몸에 주입을 해요. 주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지막에 이 K라는 친구도 살아서 탈출을 하는데 중간에 그 동명 캡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갑자기 생체 이상 반응이 있다고 그러면서 다시 열리고 여기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죠. 아이한테 어떤 일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제노모프와는 다른 새로운 에일리언의 등장입니다. 이거 오프스프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영화에서는. 맞아요. 뉴본 에일리언하고 비슷한 상태죠. 근데 이 친구가 나왔을 때 로물루스라는 그 개념을 영화 속에다가 깔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크가 그 저 마지막 장면에 복선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에일리언 로물루스 편 속의 과학은 요 정도였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2편에 나오는 대기 정화 기술 지금도 이론적으로 가능한가요? 요게 조금 애매한데 2편에서 나오는 대기 정화 기술은 전반적인 대기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은 현재는 없죠. 왜냐면은 우리가 그게 있다면은 황사로 고생을 안 하겠죠. 근데 아마도 가능은 하지 않을까. 미래에는 솔직히 말하면은 가능하지 않을 게 없어요. 김흥빈 교수님이 에일리언이 생물학적으로 어떤 생물과 닮았는지 다루셨죠. 생물학 또 미생물 전공이시지 않습니까? 이 에일리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다뤄주셨어요. 궁금하시면은 응생물학 가시면은 그 편 보시면은 김흥빈 교수님이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약스포가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막 전개되는 데서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많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보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 다음에 1, 2, 3, 4를 보셨다면 조금 더 재미있게 보실 수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상의 우주 속으로의 항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